이것은 진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캐나다 목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나토 심리전 자문관 출신의 영국군 고위 간부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는데요. 20년간 마음속에 각인된 아시아에 대한 편견, 매일 밤 반복되는 코요테의 습격, 그리고 한국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의 등장.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뀐 그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국 국방부마저 인정한 그 놀라운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밴쿠버 북부 산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 정보참모 퇴역 준장이자 나토 심리전 자문관이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코요테의 잦은 습격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2023년 가을, 붉은 노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산맥을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양우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3마리의 양을 잃었거든요. 각각 다른 밤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어갔죠. 양우리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번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 부분이 깊게 찢어져 있었어요. 코요테의 송곳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흙바닥에는 사투를 벌인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발굽 자국과 털이 뜯긴 흔적들이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또야. 또 한 마리를 잃었어. 제 무릎이 저절로 땅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저였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제 양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뒤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밴쿠버 대학 한국인 조교 한유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유림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그녀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준장님, 한국 진돗개를 들여보세요. 코요테도 쫓아낼 수 있는 개예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목장 일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 역시 동양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아계는 안 돼. 예쁜 쇼독일 뿐이야. 그 순간 제 뇌리에 과거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검문소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폭발물 탐지견이 임무에 실패했고 그 결과 제 동료 둘을 잃게 되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긴장된 분위기가 다시 느껴졌어요.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저앉은 개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날아간 인간의 팔다리, 비명소리, 핏물이 흐르는 모래바닥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가 다시 밀려왔죠.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했다. 폭발 후 정보장교가 툭 던진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장님, 저게 한국산이었다던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시아계는 실패를 의미하게 되었죠. 무능과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트라우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개별 개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유림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시아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달라요. 한국에선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개예요.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거역하는 개는 필요 없어. 한유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제 완고함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죽은 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장의 평화는 이미 깨어진 지 오래였어요.
코요테의 습격은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여전히 굳건했다. 한유림이 떠난 후에도 저는 양우리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아시아계에 대한 거부감이 왜 이토록 강한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군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안에는 이라크 파병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죠. 바그다드 검문소에서 찍은 마지막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동료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톰슨 중위와 리처드 병장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들은 이틀 후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바그다드의 뜨거운 햇살이 모래바람과 함께 불어왔어요. 저는 정보참모로서 검문소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죠. 폭발물 탐지견 한 마리가 저희와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그 개는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중형견이었습니다. 훈련사가 말하길 한국에서 온 개라고 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온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꼬리를 자꾸 흔들며 집중력이 부족해 보였다. 이 개가 정말 폭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톰슨 중위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전통적인 군용견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본부에서 보냈으니까 믿고 써보자. 리처드 병장이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죠. 우리 모두 그 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수상한 차량 한 대가 검문소로 접근했습니다. 운전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즉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그 개는 차량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데요, 준장님. 훈련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개가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킁킁거리기만 했죠. 시간이 없다. 그냥 통과시켜. 저는 결국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이 확실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차량이 검문소를 지나간 지 불과 3분 후였습니다.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땅이 흔들렸고 모래와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죠. 제 눈앞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이명이 울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톰슨 중위와 리처드 병장이 쓰러져 있었다. 의무병, 의무병.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차량에는 대형 폭탄이 실려 있었죠. 폭발물 탐지견이 제대로 탐지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병원에서 깨어난 저에게 정보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게 한국산이었다던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한국계에 대한 불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개별 개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아시아계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톰슨 중위의 마지막 미소와 리처드 병장의 낙관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한유림의 제안은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했지만 코요테의 습격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어야 했죠. 제 양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은빛 안개가 목장을 덮고 있던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목장 입구로 한 마리의 개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죠.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그 개는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습니다. 곧게 선 귀와 말려 올라간 꼬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죠. 무엇보다 그 개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그 개를 맞이했습니다. 개는 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앉았죠.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묘했어요. 그때 한유림이 목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다가왔죠. 준장님, 이 개가 바로 백령이에요. 제가 몰래 데려왔습니다. 백령이라는 이름이 그 개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순백색 털이 마치 백령도의 하얀 절벽을 연상시켰거든요. 그 이름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만 시험해보세요. 한유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백령을 바라봤어요. 이라크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 개는 왠지 달라 보였죠. 눈빛부터가 남달랐다. 백령은 제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우리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매우 신중했죠. 마치 이곳의 지형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백령은 양우리를 한 바퀴 돈 후 북쪽 숲을 향해 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덕이 특정 지점으로 걸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앉아 숲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마치 그 자리가 최적의 관찰 지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목장 일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백령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코요테를 쫓는다고? 동양산 개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잖아. 덩치도 그리 크지 않은데 말이야. 일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백령은 분명 아름다운 개였지만 과연 실전에서 통할지 의문이었죠. 코요테 무리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백령은 주변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숲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진중했죠.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뜨자 백령은 일어나 다시 양우리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울타리의 틈새, 숨을 곳들, 코요테가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는 것 같았죠. 마치 군사 전문가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유림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충분히 상황을 파악한 후에야 움직이죠. 저는 군인으로서 그런 신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개가 코요테 무리를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백령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처럼 꼿꼿이 앉아 북쪽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다. 백령이 목장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백령은 매일 새벽과 해질녘 목장 북쪽 경계선 언덕 위에 앉아 숲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항상 지혜롭고 진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백령은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저는 군 시절 사용했던 적외선 카메라를 꺼내 설치했습니다. 밤중에 백령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런 감시 장비를 다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가 뭘 하는지 제대로 보자. 첫 번째 밤,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백령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양우리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15분마다 순찰하고 있었어요. 무작위가 아닌 완벽한 패턴이었죠. 마치 군사 교범에 나오는 경계 근무와 똑같았다. 이건 본능이 아니야. 전략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토 군사 방어 매뉴얼에서 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순찰은 훈련받은 군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틀째 밤에는 더욱 흥미로운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백령은 코요테가 나타날 만한 지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숲 가장자리의 특정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항상 예측 가능한 침입 경로를 향하고 있었다. 한유림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백령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다. 이게는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어. 한유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도 백령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한국에서 집과 가족을 지켜온 개입니다. 그들만의 지혜가 있어요. 셋째 날 저녁, 백령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북쪽 숲을 주시하고 있었죠. 무언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백령이 바라보는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령은 계속 그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밤 10시가 되자 백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경로로 순찰을 시작했어요. 더 넓은 범위를 돌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죠.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목장 일꾼들은 여전히 백령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개로만 보였거든요. 저 개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잖아. 정말 일할 생각이 있는 건가? 코요테가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점점 백령의 진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죠. 넷째 날 새벽, 백령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우리 주변을 더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울타리의 모든 부분을 코로 킁킁거리며 확인하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다. 저는 백령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트라우마가 만든 선입견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백령은 분명 그때 그게와는 달랐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어요. 진짜 시험은 코요테가 나타났을 때 벌어질 것이었죠.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했다. 백령이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밖은 유난히 조용했고 평소 들리던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마치 자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밤 11시 30분경 백령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경고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고 진중한 울음소리였죠. 저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숲 가장자리에 7개의 여론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코요테 무리였죠.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무리였다. 빌어먹을. 7마리나 돼.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비상용 후레쉬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죠. 7마리 코요테를 상대하기에는 백령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코요테 무리는
천천히 목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알파 수컷은 특히 위협적이었어요. 귀와 목에 전투 상처가 있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죠. 그의 눈빛은 피에 굶주린 포식자의 것이었다. 목장의 기존 경비견 2마리는 이미 꼬리를 말고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용맹하게 지저대던 개들이 코요테 무리 앞에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죠. 이걸로 끝인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양들이 또다시 코요테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았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런 상황에서 백령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령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고 침착했죠. 백령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백령은 코요테 무리를 향해 무겁고도 조용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했어요. 마치 체스판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것 같았죠. 그의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코요테들도 백령의 등장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알파 수컷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무리를 지휘하고 있었다. 백령아, 너무 위험해. 돌아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령은 제 목소리를 들은 듯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죠. 밤 11시 40분, 코요테 무리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양우리를 포위하려 했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숙련된 사냥꾼들이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백령 혼자서 7마리 코요테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무리 진돗개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열세였죠. 이번에는 정말로 양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백령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요테들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다. 순간 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정면 돌격이 아니라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백령의 움직임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는 코요테 무리 전체를 상대하지 않고 한 마리를 선택해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던 어린 코요테였죠. 무리에서 가장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개체였다. 백령은 그 어린 코요테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게 마치 놀이를 하자는 듯한 자세였어요. 어린 코요테는 혼란스러워했죠. 공격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순간 백령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린 코요테를 쫓아 숲 쪽으로 유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죠.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그 코요테를 무리에서 떼어놓고 있었다. 뭘 하는 거지? 저는 백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코요테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자 나머지 코요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알파 수컷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대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빠진 것만으로도 그들의 전술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백령은 어린 코요테를 충분히 멀리 유인한 후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양우리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경로로 접근했죠. 코요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그 순간 나머지 코요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령이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죠. 조직적이던 대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령은 이번에는 무리의 왼쪽 끝에 있던 또 다른 코요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코요테도 무리해서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코요테는 더욱 당황했죠. 이건 전술이야. 저는 백령의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코요테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의 단결을 깨뜨리고 있었죠. 하나씩 분리시켜서 무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알파 수컷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리가 하나둘씩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백령을 직접 공격하려 했지만 백령은 절대 정면 대결을 허용하지 않았죠. 백령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절대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요테들을 교란시키고 있었죠. 세 번째 코요테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코요테는 4마리뿐이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백령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고 있었다. 알파 수컷이 마지막으로 전 무리를 집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코요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죠. 각자 다른 방향을 경계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백령은 이제 양우리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숨도 크게 차지 않았죠. 마치 가벼운 산책을 마친 것처럼 보였다. 20분이 지나자 코요테들이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어요. 백령의 전략적 방어에 완전히 막혔죠. 알파 수컷은 마지막으로 백령을 노려봤지만 결국 무리를 이끌고 숲으로 돌아갔다. 백령은 코요테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양우리 앞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의 본능이 아니었어요. 고도의 전략과 지혜가 담긴 전술이었죠. 백령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백령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라크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만든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백령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시아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며칠 후 저는 백령의 행동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촬영한 적외선 카메라 영상들을 정리해서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령의 순찰 경로와 방어 패턴이 나토 군사 교범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경계 지역 설정, 순찰 간격, 위협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군사 전술과 같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이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백령은 정말로 군사 전문가 수준의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놀라운 발견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영국 국방부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들이라면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영국 국방부 심리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백령의 영상 자료를 가지고 런던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세미나 당일, 저는 발표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백령의 영상을 상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진지해졌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 진돗개 백령의 방어 행동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령의 움직임은 나토 방어 교범과 일치합니다. 단순히 싸우는 개가 아닙니다. 영상 속에서 백령이 코요테 무리를 분할하고 교란시키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었죠.
그는 판단하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전략가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트라우마로 아시아계를 불신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백령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죠.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그들 모두 백령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알렉산드라, 이게는 정말 특별하군. 어떻게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야?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유림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한국에서 집과 가족을 지켜온 개입니다. 그들만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종을 충성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정한 충성은 다른 것이었어요. 백령이 보여준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우리는 복종을 충성이라 믿었지만 진정한 충성은 기다림과 지혜에서 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백령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백령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양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편견을 치유해 주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죠. 백령은 제게 있어서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스승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런던 세미나에서 돌아온 후 제게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군청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백령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죠.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초청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만든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한국에 가야겠어.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백령이 태어난 그 땅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진돗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백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북쪽 언덕 위에 앉아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하얀 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고마워, 백령아.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령은 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어.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지. 백령은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 숲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어요. 그의 모습에서 변함없는 충성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밴쿠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유림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백령을 소개해준 장본인이었고 이번 여행에서 훌륭한 통역자가 되어줄 것이었죠. 준장님, 한국에서 진돗개들을 직접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한유림이 설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컸어요. 백령 같은 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궁금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령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도군청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기색이 가득했어요. 백령의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진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었죠. 알렉산드라 준장님, 진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도 군수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진돗개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느껴졌죠. 진도에 도착한 저는 진돗개 보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진돗개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백령처럼 당당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이 개들은 1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센터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죠. 며칠 후, 저는 진도군청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백령의 이야기와 진돗개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쳐주었죠. 진돗개는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동반자입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진돗개의 특별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편견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백령이 가르쳐준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백령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장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어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말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충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백령이 저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